거지년아, 이거 먹고 꺼져. 칠순이 넘은 제 시어머니가 23년 며느리인 제 손에 회사 도장과 등기 서류 뭉치를 억지로 쥐어주며 한 말이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요.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이 목청을 높여서요. 전 재산을 줄 테니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잘못한 건 그쪽인데 오히려 저더러 돈 받고 꺼지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남편의 상간녀, 그 여자 부모가 수천억대 부동산 재벌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재벌집 사위 될 몸이야. 너 같은 산골거지가 비빌 자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악을 쓰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지더군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깔깔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꼴 좋다. 빈손으로 굴러 들어와서 빈손으로 나가는구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거지년한테 던져주는 쓰레기라고 믿고 떠넘긴 그 서류 뭉치가 사실은 그 집안 곳간을 통째로 여는 열쇠였다는 거리요. 정확히 한 달 뒤 저를 거지라 비웃던 그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채권자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고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요. 재벌이라던 그 상간녀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그 재벌 소문의 정체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도대체 제가 그날 무엇을 알고 있었길래 그렇게 태연하게 도장을 찍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23년을 머슴처럼 사난 여자가 어떻게 단 한 번의 도장으로 모든 걸 뒤집었는지 그 끝에서 여러분도 분명 제가 그날 느꼈던 그 시원한 마음을 똑같이 느끼게 되실 테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나 다름없던 집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탄광사고로 다리를 잃으셨고 그때부터 우리 집은 어머니의 품삯과 제 손끝으로 굴러갔습니다. 동생이 셋이었어요. 새벽이면 어머니 따라 남의 밭 김매러 가고 밤이면 호롱불 아래 동생들 입에 밥 떠 넣어주던 게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저는 도시로 나왔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밟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새벽엔 신문을 돌렸습니다. 손등이 다트고 갈라져서 겨울이면 피가 배어 나오더군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제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가정을 꾸리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대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22의 재훈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일하던 식당 단골이었어요. 말수는 없었지만 사람이 순하고 저를 볼 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내에서 제법 큰 건축자재 도매상을 하는 집 외아들이라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사람의 집안 보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집안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가진 게 없는 제가 그런 집에 들어가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데 없이 잘한 티가 나는구만. 뭐 가난한 집 자식이 시집살이는 잘 견디겠지. 그 한마디에 저희 친정 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이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어리석었지요.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 집은 저를 더 만만하게 봤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저는 그야말로 그 집의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진지상을 차렸고 시아버지 가게 일까지 도왔습니다. 건축자재라는 게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거래처 관리하고 외상값 받고 재고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시아버지는 사람은 좋으셨지만 숫자에는 약하셨어요. 장부가 엉망이었습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도 모르고 거래처가 떼먹어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제가 그 장부를 잡았습니다. 야간 학원에 다니며 부기를 배우고 컴퓨터를 익혔습니다. 거래처를 일일이 다니며 외상값을 받아냈고 새는 돈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니까 가게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저를 보고 수경아, 네가 이 집 복덩이다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코끝이 찡해서 그동안의 서름을 다 잊었습니다. 어리석게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가게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마치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못마땅해 하셨어요. 네가 무슨 사장 마누라라도 되는 줄 아냐? 안방 차지하고 앉을 생각 마라. 넌 그냥 일꾼이야, 일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요. 저는 딸 서연이와 아들 준영이를 낳았고 이 두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모질게 대해도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좋은 할머니인 척 하셨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아버지가 환갑을 넘기시면서 건강이 나빠지셨고 가게는 자연스럽게 남편 재훈 씨와 제가 함께 꾸려가게 됐습니다. 이름은 대성건재로 번듯하게 바꾸고 거래처도 종합건설사 단위로 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운 건 90%가 제 손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람 좋고 인맥은 넓었지만 회사 돈줄과 자산관리, 부동산 매입은 전부 제가 했어요. 가게 옆 노른자 땅을 사들이고 외곽에 큰 물류창고 부지를 잡은 것도 다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건 하나도 모르셨어요. 그저 통장 잔고 숫자만 보고 우리 아들이 회사를 키웠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셨죠.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서연이는 약대에 들어갔고 준영이는 고3이 되어 의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산골 소녀가 이 정도면 인생 잘 살아온 거 아니냐고 밤마다 거울 보며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모질더군요. 가장 평온하다고 느낄 때 가장 깊은 구렁텅이가 발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들어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동했고 차에서 못 보던 여자 머리끈이 나왔습니다. 23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재훈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격리 직원이 머뭇거리며 제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회사 법인카드 내역인데 죄송합니다. 법인카드 내역에는 백화점 명품관, 고급 호텔, 그리고 어느 산부인과 결제 내역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요.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재훈 씨,
솔직하게 말해요. 이 카드 내역 다 뭐예요? 이 여자 누구예요? 남편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수경아, 미안한데 나 그 사람 사랑하는 것 같아. 아름이가 임신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23년입니다. 여러분. 23년을 이 사람 하나 믿고 이 집안 하나 믿고 살았는데 한아름이라는 그 여자는 31살 우리 회사에 자재 납품 영업을 하러 드나들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랑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여자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른 거예요. 저는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23년 며느리 편을 들어주시겠지. 아들을 호되게 나무라시겠지. 정말 어리석은 기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안방에 앉혀놓고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경아, 너도 이제 나이 들었고 우리 재훈이가 한눈 판 거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름이라는 애 말이다. 내가 알아봤더니 그 집이 보통 집이 아니더라고. 걔 아버지가 한진그룹 그 큰 건설회사 회장이라는 거 아니냐? 부동산만 수천억대래. 강남에 빌딩이 몇 채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그렇게 번쩍이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며느리의 가정이 박살났는데 그 눈에는 안타까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재벌이라서 그게 잘된 일이라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더군요. 잘된 일이지. 너 같은 산골거지가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게 잘못이지. 우리 재훈이가 그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면 대성건재가 진짜 대성하는 거야. 너 같은 게 평생 못 만질 돈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23년을 그 집에 바친 며느리한테, 회사를 2배, 3배로 키운 사람한테 산골거지라뇨.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요. 그저 돈 잘 벌어다주는 일꾼이었고 이제 더 큰 돈줄이 나타나니 갈아치우면 그만인 부품이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시댁 식구들의 이혼 종용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집안의 돈에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수경아, 우리 그만하자. 너도 위자료 받고 좋게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23년 부부의 끝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시아버지는 이미 치매가 와서 안방에 누워만 계셨고 집안의 모든 결정은 시어머니가 쥐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연이가 보내온 문자 한 통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다 엄마 덕분이야. 사랑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내가 왜 죽어?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인데 내가 왜 이 좋은 아이들을 두고 죽어? 그날 밤 저는 산골에서 새벽마다 밭을 매던 그 독한 마음을 다시 가슴에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3년간 제가 이 회사와 가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자산 명세, 부동산 등기부, 제가 매입에 관여한 토지들, 법인 지분 구조까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성건재라는 회사는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골마 있었습니다. 최근 2년간 남편이 그 여자에게 빠져 회사 일을 손에서 놓는 동안 무리하게 벌인 신규 사업과 갚지 못한 대출 때문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던 겁니다. 회사 명의의 본사 건물과 사업체 자체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어요. 반면 제가 오래전 따로 떼어 관리하던 외곽 물류창고 부지와 상가 2채, 그리고 제 명의로 돼 있던 노른자 땅은 빚 한 푼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 가치가 회사 전체보다 컸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엔 대성건재 큰돈이라는 단순한 등식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떤 자산이 진짜 알짜인지 어떤 게 빚더미인지 구분할 줄도 몰랐던 겁니다. 평생 장부를 안 봤으니까요. 저는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혼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협상 날 시어머니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영 시원찮은 동네 변호사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었습니다. 올 거면 일찍 오지. 어디 너 같은 게 변호사를 다 사고. 그 돈도 우리 집 돈으로 번 거 아니냐?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들끼리 미리 짜온 듯 거만하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봐라. 우리가 인심 썼다. 위자료로 1억 줄게. 깔끔하게 도장 찍고 나가. 1억이요. 23년 값이 1억이랍니다. 저는 그 종이를 슬쩍 보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위자료 1억 필요 없어요. 대신 회사 자산 분할로 가겠습니다. 법대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법대로? 어디 며느리 주제에 회사를 넘봐. 이 회사가 누구 건데? 누구 거긴요? 절반은 제가 만든 회사죠. 23년 동안 제가 관여한 자산 내역 여기 다 있습니다. 정그러시면 법정에서 가려보죠. 회사 장부도 다 까고요. 장부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가 빚더미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캥기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던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 귀에 뭐라고 속닥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자기들끼리 쑥덕대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그래, 좋다. 야, 이 거지년아. 회사를 그렇게 갖고 싶으면 가져. 본사 건물이고 회사 지분이고 다 줄게. 어차피 우리 재훈이는 한진그룹 사위 될 몸인데 이깟 회사 없어도 그쪽 집안 사업 물려받으면 그만이야.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 거지년아. 2번 다시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여러분, 저는 그 순간 하마터면 웃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저를 완벽하게 엿먹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빚 많은 줄도 모르고 회사 껍데기를 받아가는 멍청한 며느리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아들을 재벌가에 장가보내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확신했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시죠. 본사 건물과 회사 지분, 그리고 제 명의로 돼 있는 토지와 상가, 물류창고 부지까지 전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대신 회사의 모든 부채도 자산과 함께 정리하는 조건으로요. 어머니께서 전 재산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깨끗하게 받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전 재산이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또 한 번 악을 썼습니다. 그래, 전 재산 다 가져가, 이년아. 우린 한진그룹 사돈 되면 그만이니까. 저는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구분해둔 합의서예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는 그 서류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지 며느리 내쫓는 종이쯤으로 여겼겠죠. 저는 그렇게 23년 만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끌고요. 대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꼴 좋다. 빈손으로 굴러들어와서 빈손으로 나가는구만. 호호.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가엔 23년 만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해하기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집을 나온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받은 자산을 정리해 빚을 청산하고 보니 제 손에 남은 건 빚 한 푼 없는 노른자, 토지와 상가, 그리고 물류창고 부지였습니다. 부동산 가치만 수십억 대였어요. 저는 그 물류창고 부지를 대형 유통회사에 장기 임대로 내놨고 상가에선 안정적인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해본 사람이 사업 감각까지 있으니 돈이 돈을 부르더군요. 반면 시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뒤 저는 옛 회사 격리 직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 여자 한아름이요. 한진그룹 회장 딸이라던 그 여자 알고 보니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진그룹 회장이 아니라 그 여자 아버지는 한진이라는 이름만 비슷한 영세 부동산 중개업자였는데 그것마저도 빚더미에 앉아 사기로 수배 중인 사람이었어요. 한아름은 처음부터 우리 회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요. 그 여자와 그 가족은 시댁이 회사 자산을 며느리한테 다 넘긴 걸 알고는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남편 재훈 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회사는 빚더미만 남은 빈 껍데기였고 본사 건물조차 제 명의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호기롭게 다 가져가라던 그 전 재산은 사실 빚 빼고 나면 알짜는 다 제가 떼어간 알맹이였던 거죠. 시댁에 남은 건 갚을 길 없는 부채와 사기당한 상처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들이닥쳤고 시어머니가 평생 자랑하던 그 큰 회사는 한 달 만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늦게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떨릴 수가 없더군요. 수경아, 어미가 잘못했다. 그 회사, 그 건물, 그게 다 빚이 있는 줄도 모르고 네가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저는 한참을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요.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수경아,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23년이요. 제가 그 집에서 23년을 머슴처럼 살았어요. 회사를 2배로 키운 것도 그 노른자 땅을 사들인 것도 다 저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봐주지 않으셨죠. 재벌집 며느리 들인다고 절거지 취급하셨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우습게 보던 거지년이 사실은 그 집 곳간 열쇠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셨던 거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평생 돈을 신처럼 떠받들던 사람이 결국 그 돈에 눈이 멀어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엾더군요. 건강 챙기세요, 어머니. 아버님도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23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스르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정리하고 빚을 갚느라 작은 자취방을 전전하고 있다더군요. 한 번은 저를 찾아와 수경아, 우리 다시 하고 말을 꺼내기에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재훈 씨, 부서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물이 새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부디 정신 차리고 사세요. 저는 받은 자산을 잘 운용해서 지금은 작은 임대업을 하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은요, 우리 서연이가 약사가 되었고 준영이가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두 아이는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기에 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말해줍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엔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엄마는 우리한테 가난을 안 물려주려고 평생을 싸웠잖아. 근데 엄마가 진짜 물려준 건 돈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야. 우리 엄마처럼 떳떳하게 살게. 사랑해, 엄마. 저는 그날 산골 소녀로 태어나 미싱을 밟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제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난이 죄가 아니듯 돈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도 아니더군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3년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제 양심을 팔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제 두 아이 앞에서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엔 돈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함부로 대하고 더 큰 이익이 보이면 가족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돈을 줬던 사람들의 끝이 어땠는지를요. 그리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그날 시어머니가 이거 먹고 떨어지라며 전 재산을 떠넘겼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살면서 참는 게 미덕이라 믿고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혹시 여러분께도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처럼 가슴 깊이 묻어둔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인생사연 우체국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부디 떳떳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